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보스턴 브루인스의 시리즈는 최종 7차전까지 진행되는데요. 결국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보스턴 브루인스를 꺾고 팀 창단 후 52년 만에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0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02회 문을 열었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202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2019 시즌 NHL 스탠리컵 우승팀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김태범입니다.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김찬 PD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 촬영차 취재차 현재 목동 아이스링크에 나가 있고요. 출장 관계로 이 자리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현석 기자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다음 회에 고교 2차 리그 소식을 갖고 박김찬 PD가 또 돌아와서 고교 리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2차 리그 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광식 코치가 있는 경성고등학교 어제도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빨리 연패를 끊어야 될 텐데 걱정이군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댓글 보고 그리고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끝났습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스탠리컵을 차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9주 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비하인드넷 193회에서 이번 플레이오프는 가장 기대가 되는 팀으로 세인트루이스를 꼽았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193회, 비하인드넷 193회 66분 30초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네, 보스턴의 우세를 점치셨었는데. 예, 보스턴이 여러 부분에서 모두 다 우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스턴이 그래도 우승은 하지 않을까. 7차전까지 가도 뭐 3대2로 지긴 했지만 뭐 그 상황에서 사실 조금은 이제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지표 자체가 제 이제 블로그에 스탠리컵 파이널 관련 이제 예측 글을 올린 걸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한 지표는 거의 다 보스턴 쪽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차전조차 보스턴이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지만, 그러게요. 7차전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골만 못 넣었지 거의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 많았거든요. 그죠. 완전 그냥 분위기를 휘어잡았는데 네. 예, 그냥 이번 시리즈를 그냥 단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7차전 1피리어드라고 그냥 보시면 됐었을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이제 팀별로 제가 프리뷰를 썼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본연의 모습만 발휘를 한다면은 서부 결승 그리고 뭐 스탠리컵 결승 서부를 제압할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지고는 있다고 봤었어요. 근데 네. 2라운드에서 댈러스를 만났는데도 이기고, 예, 뭐 결승전에서 이길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예,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NHL 파이널 스탠리컵 파이널 5, 6, 7차전까지 종합해서 면 시리즈 최종 리뷰 또 준비되어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어쨌든 16팀 중에 그것도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팀을 제가 찍었는데 이게 적중하다니 너무나 놀라웠고, 세인트루이스가 저에게 이렇게 화답을 해준 것 같아서 세인트루이스 고마워요. 예, 블루스 자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 1월에 보면은 세인트루이스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1월 그렇죠.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꼭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응원한 팀에 배팅을 해서 우승할 것이다. 예. 근데 근데 원래 이제 뭐 미국도 다 그렇지만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우승팀 배팅에 대한 그런 배당 같은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꼴찌일 때 이제 $400를 배팅을 한 팬이 있었는데, 야, 그때 배팅을 했으면 터진 거군요 이번에. 예, 터졌습니다. 야, $100,000. 그러니까 한화로 한 1억 2천 정도로 와,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을 수령하게 됐죠. 근데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베가스 골든 나이츠에 $500인가 건 이제 우승
그건 사람이 있었는데 네. 시즌 전이었죠. 그때. 네. 근데 그 사람도 맞췄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고 말았죠. 예. 근데 이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즌 이후에 한번 하위권에 있는 팀 찍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202회 여러분께서 주신 한 주 동안에 주신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댓글 보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김성수님이 6월 7일 금요일 댓글 주셨는데 입시를 위해 운동하고 고교 때가 전성기라는 말이 서글프네요 하셨어요. 아, 지난 회에 그 박김찬 PD님이 해주셨던 말씀, 고교 리그의 현실, 그 말씀에 대한 또 응답이신 것 같네요. 아,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듭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성혁남님 역시 6월 7일 금요일 댓글인데요. 일정에 대한 지적에 큰 공감을 보냅니다. 입시가 전부인 모습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수들이 잔부상이 있어도 회복할 여유 없이 숨기고 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겨울훈련, 시합 대관 일정, 입시 지원 전에 대회를 끝내야 한다는 환경적 요소들이 있지만 그 기간 안에서라도 대회 사이에 간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마치 1,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몰아서 보는 느낌이어서 각 팀의 변화와 성장을 보는 즐거움이 사라지네요. 온더스포츠의 역할로 협회나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노력도 따라와 줬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이세요. 고교 리그의 현실에 대한 좋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일정부터 해서. 네. 저희가 뭐 목소리 낸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면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그만큼 현실이 어려운 건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모쪼록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혁남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6월 7일 금요일 댓글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잘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200회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회사 바쁜 시즌이어서 댓글 못 달고 조금 덜 바빠져서 쓰려다가 핸드폰 파손돼서 바꾸느라 못 쓰고 이제였습니다. 유유하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0회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저를 포함한 청취자분들께서 후원을 더 활성화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201회에 만캐시를 와 폴 피핀과 실버부모님이 후원을 시작해 주셨군요. 어유 감사합니다. 3번 이상 들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막 후원까지. 댓글 계속 이어집니다. NHL은 세인트루이스가 5차전 승리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네요. 아, 이때 댓글 주셨군요. 저희 애증의 팀 세인트루이스가 우승하길 바랍니다. 2013년도쯤에 세인트루이스 응원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실패해서 애너하임으로 갈아탔는데 히치콕 감독, 데이비드 백스, TJ 오시, 셔튼컥 선수들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타라센코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는 것이 싫어서 떠났는데 미워도 우승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세인트루이스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셨군요. 이어서 NBA 얘기도 주셨어요. 토론토는 NBA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네요. 크리스 폴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카와이 레너드인데 이번 시즌 트레이드 때 욕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랩터스의 최고 영웅이 되었네요. 랩터스가 현재 시리즈 2대1로 리드하고 있는데 창단 후 첫 우승하면 완전 대박입니다. NHL도 NBA도 파이널에서는 선수 부상이 최고의 쟁점이네요. 듀란트, 클레이, 탐슨 부상을 틈타서 랩터스가 우승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늘 저희 녹음일에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NBA 파이널 6차전 종료. 토론토 랩터스 첫 우승. 야, 허망하네요. 예. 결과적으로 NHL도 창단 첫 우승, NBA도 창단 첫 우승. 그러네요. 좀 올 시즌은 그렇게 됐습니다. 신기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팀 막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 막 갈아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또 그런 팀이 또 성공을 하더라고요. 잘. 이제 사실 이건 별로 관련은 없는 건데 오시도 결국은 캡스 가서 우승을 했고 타라센코 중심이라고 보기에도 사실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다 팀 자체가 좀 깊이를 강조하는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딱 뭐 축으로 진짜 크로스비 뭐 아니면은 오베치킨, 맥데이비드 이 정도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를 진짜 딱 축으로 이 뭔가 만드는 느낌은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근데 뭐 그냥 타라센코 중심으로 가는 느낌이 좀 싫었다라시는 부분은 뭐랄까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중심을 우승을 했네요. 중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또 NBA 얘기 잠깐만 하면 참 저는 그냥 무조건 센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네. 그냥 토론토가 더 센 팀이었습니다. 물론 뭐 케빈 듀란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처음부터 이제 쭉 출전을 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부상 선수가 많았고 오늘도 클레이 톰슨 선수가 3쿼터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부상이랑 싸움에서 진 거죠.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랩터스가 참 좋은 팀이었고 레너드도 레너드지만 뭐 벤 블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바카 그리고 시아캄 뭐 이런 선수들이 다들 잘해줬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부상이 어쨌든 있었지만 예, 골든 스테이트보다는 예, 토론토가 조금 더 나은 팀이었고요. 물론 부상이 없었으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운을 딱 잡는 것도 상대방이 어쨌든 좀 부상을 당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거는 뭐 통제할 수 없는 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충분히 의의가 있는 이런 토론토의 우승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NBA를 잘 안 봐서 특히 이번 파이널도 경기를 안 보고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아쉬움을 토론토 랩터스가 풀었다. 이 정도 느껴지네요. 토론토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메이플립스를 그러니까 응원을 할 때 이제 뭐랄까 플레이오프 보면 이제 광장을 쭉 보여주면서 거기서 막 응원을 하고 야외 경기 뭐 다 이제 팀들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지금 싹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냥 뭐 파란색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이 네. 싹 빨간색인데 원래 뭐 잘하는 팀을 이렇게 따르기 마련이죠. 예. 오늘 뭐 그쪽 토론토 현지는 난리가 났겠군요. 네. 예상을 해보고요. 이 댓글에 SY더맨님이 답글 달아주셨는데 에릭 리건과 맷 달튼 둘 다 토론토 출신이라 랩터스 우승하면 좋아라 할 듯하군요 하셨고요. 폴피핑과 실버버거님이 와우 그렇군요. 기세는 랩터스가 잡고 가는 분위기라 너무 좋다고 듀란트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 랩터스가 완전 찬스다 뭐 이렇게 또 의견 나눠주셨어요. 또 토론토 랩터스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일한 NBA 팀이다 보니까 모든 이제 팬심이 진짜 이 팀이 잘하면은 전 캐나다가 이 팀을 응원을 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냥 토론토 랩터스가 아니라 캐나다 랩터스 같은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쪽에 이제 뭐 언론의 밤을 담근 분이라든지 캐나다인이 참 많다 보니까 뭐 하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대부분이 뭐 랩터스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에릭 리건, 맷 달튼 선수도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가 보죠. 오모시로 이칸토쿠님 6월 7일 금요일 댓글입니다. 토론토 팬이라면 좋아하기 힘든 브루인스지만 차라의 투혼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말로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커리어 로우였지만 베테랑으로서 선수단 모두와 팬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저 커리어 잘 마무리하고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원의 영구 결번도 받기를 빕니다. 카파넨 마킹 파서 유니폼 샀는데 연선, 브라운과 함께 또 트레이드설에 휘말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선수의 운명일까요? 유유, 여자친구도 잘 만나고 있던데 찢어놓지 말고 제발 남겨주세요 라는 댓글이에요.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칸토크님은 항상 표기법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건 사실 그냥 개인적인 거고 네. 예, 그건 뭐 안 지킨다고 아예 이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개인적으로 편해진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뭐 다 부상을 달고 뛰긴 하지만 차라 선수는 턱뼈가 그게 골절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소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베르제롱 선수도 사타구니 쪽에 부상이 있었다 달고 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경기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브루인스가 이번에도 또 운이 없었네요. 또 예전에 이제 시카고한테 진 뒤로 오랜만에 또 올라왔는데 또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됐고 그래도 뭐 참 이렇게 이제 브루인스 이야기는 하고 말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토론토가 굉장히 캡 스페이스가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체프 말로 뭐 이런 선수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선수는 집을 이제 내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가겠다. 네. 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예전에 LA라든지 애너하임이라든지 이런 샤크스의 라이벌 팀으로 가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파넨 마킹을 파서 사셨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좀 NHL도 그렇고 유니폼을 콜렉하는 걸 좀 좋아해서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라이벌 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그래서 저도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자이체프 선수 유니폼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트레이드설에 휘말렸기 때문에 네. 참 비슷한 동병상련의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완전 주력 선수가 아니라 약간 좀 양념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가판 선수 그렇고 뭐 자이체프 선수 사실 뭐 최근 2년간의 기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운명인 것 같아요. 제 말씀하신 대로 가파넨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진짜 슈퍼스타가 아니라 이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이현숙 기자님의 의상은 아디다스에서 나온 세너제이 샤크스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또 NBA를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하는 워리어스를 응원을 하는 이 베이에리어 팀들이잖아요. 샤크스도 그렇고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그렇고 근데 이걸 입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줬는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샤크스를 이기고 올라간 블루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카르손 선수 때문에 이번에는 샤크스를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봤지만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사실 중간에 느꼈습니다. 네. 오모시로 이간덕후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CHLDBWLS님 6월 8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다음 주면 우승팀이 결정되겠네요.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세인트루이스가 우승할 것 같네요. 1월까지만 해도 꼴찌였던 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세인트루이스의 우승 여부 상관없이 감독과 꼴리가 바뀐 후 외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스탠리컵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심층 분석 부탁드립니다. 스탠리컵 끝나고 4개월 동안은 좀 재미없을 것 같네요. 정규 시즌 전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기다리는 기간이 4년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 하셨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진짜 1월 3일까지만 해도 31위 전체 꼴찌였던 팀이었는데 대반전 어떻게 우승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따가 이제 뭐 파이널 리뷰 때 자세하게 뭐 요인에 대해서 우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이제 팟캐스트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파이널 딱 시리즈에만 집중을 맞춰서 요인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근데 저는 비닝턴이 굉장히 큰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닝턴의 등장. 전반적인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즌 쭉 보시면은 비닝턴 선수가 1월 접어들어서 32경기에서 24승 5패 1연장패입니다. 와. 그런데 1월 7일 이후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성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9승 9패 5연장패예요. 이야기 끝난 거죠. 거의 뭐 그냥 같이 가는 거군요. 네, 여기서 활약과. 그냥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네. 비닝턴의 등장이 사실은 이제 빼고 설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베르비 감독도 제가 뭐 이번 파이널에만 집중 맞췄기 때문에 딱 넣지는 않았는데 뭐 선수들이 독려를 해준다든지 생각보다 이제 맞춰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능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꼈기 때문에 감독과 꼴리도 이제 굉장히 큰 요인이 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죠. 원래 이제 있었지만 감독 교체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왜 굉장한 성공을 거둬냈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에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리그 37경기 치렀을 때까지 전체 꼴찌였는데 우승이다. 이것도 참 역대급 반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처음 뒤에 댓글인가요? 어쨌든 근데 처음이고요. 이렇게 꼴찌했던 팀이 시즌 중반에 꼴찌했던 팀이 우승을 하는 경우. 뭐 근데 이런 걸 보는 것도 또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두 줄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떻게 이 허함을 달랠지 저도 공감이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넘버 7팀 NO17님 6월 8일 토요일 댓글 템파베이 광탈이 이해 안 가는 일인 누가 설명 좀. 자드 0203님이 블루자켓 약 빨고 경기 헷 하셨어요. 템파베이의 그 광탈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라운드 끝나고 언급을 드렸었죠. 네. 그거는
사실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딴 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20경기 정도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뭐 저도 플레이오프 가고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느낌의 경기를 하다가 플레이오프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리즈 이제 체킹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기의 템포도 완전히 다른 근데 원래의 리듬을 단 3경기 4경기 만에 다시 찾아낸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존 쿠퍼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유가 제일 큰 이런 거 보면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의 압도적인 1위라는 게 플레이오프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죠?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자드 0203님이 렛츠고 블루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응원을 또 해주셨군요. 두 분 댓글 감사하고요. 김종준님 6월 10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브루인스가 6차전을 가져가면서 시리즈를 최종 7차전으로 이끌었는데 이 흥미진진한 경기들을 국내 어떤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MBC 스포츠 채널에서 내일 새벽 2시에 녹화 방송한다고 예고는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서 아이스하키 빅 이벤트, 세계선수권대회, 스탠리컵 파이널을 방송 매체가 외면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이런 현실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하키팬의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에 주저리 적어봅니다. 비하인드 넷 포레버 하셨어요. 고차미아님이 답글 주셨군요. 11일 오히려 미식 축구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농구보다 더 스피디한데 국내에 잘 알려지지 못한 탓이 큰 것 같습니다. 룰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셨는데 전지적 국뽕시저님은 또 느바 물브에 비해서 너무 재미없다고 또 이런 또 반대 의견 가신 분도 있고요. 예, 뭐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 수 있죠. 취향은 다양하니까. 어쨌든 하키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이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다. 뭐 근데 그렇긴 한데 방송사도 어쨌든 땅 파서 방송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전 그리고 이제 이게 저변 자체가 결국 문제인 거죠. 너무 이제 사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국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이 그렇게 인기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인기가 없죠. 이 심지어 이게 지금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럼 방송사 입장에서 손해가 진짜 막심합니다. 이제 지금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엠스플이라고 불리는 MB 스포츠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MLB를 또 메인 굉장히 크게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MLB 경기를 그 시간에 포기를 하면서까지 스탠리컵 결승전 물론 뭐 하키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래주는 게 좋습니다만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손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네. 그리고 듣기로는 굉장히 시청률도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이제 틀어줬을 때 시청률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 이야기 다른데 시간을 내서 틀어줬지만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 전혀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깝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근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빅 이벤트 이런 걸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때로 말씀드렸듯이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부업을 결국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당연히 성적이 따라줬어야 됐죠. 근데 사실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단 하나의 딱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까 방송사인 니네들이 무조건 나쁜 놈이 이러다가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거고요. 물론 뭐 하키팬 입장에서 참 뭐 개탄스럽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김종준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비하인드 넷 포레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라도 계속 다루는 걸로 이 현실에서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CHLDBWLS님 또 댓글 주셨군요. 6월 13일 목요일 댓글. 지금 7차전 보시면서 댓글 주셨어요. 7차전 3피리어드 3대0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이기고 있네요. 올해 세인트루이스의 상승세를 보스턴도 막을 수 없네요. 1월 말까지 꼴찌였던 팀이 이렇게 우승 직전까지 간 팀이 있었나요? 제 생각으로는 세인트루이스가 최초일 것 같네요. 아무리 서부가 꼴찌팀까지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승점 차가 많이 안 났다고는 하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댓글이었군요. 엄청난 대단한 결과를 낳았던 이번 스탠리컵 파이널이었습니다. 근데 서부도 이제 끝에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래도 뭐 이제 진짜 뭐 그래도 뭐 서부는 굉장히 늦게 이제 뭐랄까
늦게까지 뭐 막차 이제 꼴찌 팀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요런 느낌이었는데 대단하긴 대단하죠. 네. 모든 분들 주신 댓글 확인했고요. 참여해주시고 의견 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파이널까지 다 끝났으니까 댓글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가뜩이나 이번 파이널 플레이오프는 예년에 비해서 되게 조용했는데 댓글창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뭐 편하신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02회 잠시 후에 NHL 스탠리컵 파이널 최종 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2018-2019 시즌 NHL 한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갈 때까지 갔던 마지막 시리즈였고요. 7차전 승부 끝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4승 3패로 보스턴 브루인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이번 시즌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차전까지 중간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오늘 5, 6, 7차전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전체 시리즈에 관해서 왜 이렇게 결과가 갈렸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승 2패인 상태에서 5차전을 맞았던 양 팀이었고요. 보스턴 홈으로 갔죠. 5차전 세인트루이스가 2피리어드의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 3피리어드 다비드 페롱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보스턴이 제이크 데브러스크 선수 골로 추격을 했는데 거기까지였고요. 최종 스코어 2대1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조던 비닝턴 선수가 이날도 38세이브 1실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세인트루이스가 3승 2패로 시리즈 한 발 앞서갔던 5차전이었습니다. 6차전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펼쳐졌는데 1피리어드에 보스턴이 브래드 마샨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앞서갔고요. 2피리어드까지 1대0 스코어가 유지됩니다. 3피리어드 가서 보스턴이 연속골 넣으면서 3대0으로 벌렸고요. 세인트루이스가 한 골 추격했지만 보스턴이 바로 추가 2득점을 하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1 보스턴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우승을 못했고요. 보스턴의 투카 라스크 선수 28세이브 1실점 이날 또 빛났습니다. 브래드 마샨드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 또 플레이오프 경기 높은 승률을 자랑하죠. 25승 1패째 승률 이어갔고 거기다 또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니까 또 보스턴이 승리 확률이 또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승 3패 양 팀이 7차전까지 갔습니다. 7차전은 다시 보스턴 홈으로 갔는데요. 1피리어드 후반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 또 골 터졌고요. 알렉스 피에트란젤로 선수의 골, 세인트루이스가 2대0 1피리어드 리드를 잡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3피리어드 가서도 브레이든 쉔, 자크 샌포드 선수의 골이 더해지면서 4대0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보스턴이 마지막에 엠티넷 공격에서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세인트루이스 승리를 했고 조던 비닝턴 선수가 32세이브 1실점 이날 수차례 슈퍼세이브로 7차전 승리에 기여를 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7차전을 잡고 1967년 팀 창단 후 52년 만에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7차전 결과였습니다. 치열했던 시리즈. 그 안에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최종 승자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습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보스턴의 우세를 좀 지셨던 이현숙 기자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승인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사실 승인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지난 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제 경기별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잘된 부분 같은 부분도 포함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블루스 우승했는데 저는 가장 큰 요인 자체는 패배 수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게 눈에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패배 수습 능력엔 당연히 빙잉턴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시리즈 이제 결승전만 딱 놓고 보죠. 결승전 패배 이후에 임했던 경기가 2차전, 4차전, 7차전이었습니다.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다 이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은 2차전과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을 불과 23개의 슈팅으로 그냥 묶어버렸다라는 부분. 예. 지고 난 다음에 경기력이 확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보시면은 경기를 패하면은 패한 경기에 대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경기를 졌는지.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의 4라인에서 대량 실점을 했다라든지 4라인 선수들한테 그리고 페널티킥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파워플레이 찬스 4번을 줬는데 여기서 그냥 뭐 4골 다 먹혀서 지는 거예요. 3차전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의가 있고 뭐 물론 보스턴 4라인이 뭐 시리즈 1차전에서 7차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4라인한테서 뭐 골을 허용한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그만큼 지금 분위기를 탄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막아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뭐 주건 주지만 이제 뭐 1차전처럼 완전히 대량 실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난 경기에서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2차전, 4차전 이야기고요. 그리고 7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닝턴 선수가 없었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닝턴 선수가 이제 1피리어드에 그렇게 많은 슈팅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찬스에서 한두 골이 났다면 게임 진짜 어려워졌을 거예요. 정말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이 경기 흐름을 조금씩 이제 잡아가는 부분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7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닝턴 선수가 상당히 패배 수습 능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네요. 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꼴찌였던 팀 상황에서 1월에 등장한 비닝턴의 출연 그리고 활약 이것이 정규리그 이후 그다음에 이번 플레이오프까지 쭉 이어졌는데 결국 비닝턴 선수가 루키 골리로서는 이제 포스트 시즌 최다승 기록까지 또 세웠어요. 뭐 정경기 출장을 해냈었죠. 네. 한 번 이제 강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닝턴 선수가 이번 그 우승에 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또 당연한 것 같고요. 패배 수습 능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3차전에 파워플레이 골 4골을 내주고 그 대패를 했는데 4차전 이후에 완전히 수습했던 거. 그러니까 1차전에서 3차전까지 3경기 동안에 보스턴한테 파워플레이 기회를 총 14번을 줬고 6실점을 했어요. 근데 4차전 이후 4경기 동안에는 파워플레이 기회 10번 주고 1실점만 허용했다는 부분. 확실히 그렇죠. 대책이 섰고 대책을 네, 완벽하게 잡아내는 부분이 나왔다는 게 이제 그런 기록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걸 좀 길게 스탠리컵 파이널뿐만 아니라 그냥 플레이오프 전체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원정에서 기가 막힌 팀이 세인트루이스입니다. 10승 3패였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군요. 원정에서 10승 이번에 3패고 원정에서 또 5차전, 7차전 잡고 우승했어요. NHL 이제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GM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원정 경기 진짜 어려운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사실 위니펙, 뭐 댈러스, 세너제이, 그 다음에 보스턴 꼭 포함되는 팀들입니다. 네. 뭐 댈러스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위니펙, 세너제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꼭 세인트루이스가 포함이 되는 상대했던 팀들이에요. 팀들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팀들 원정에서 이 팀들을 상대로 전적이 10승 3패였다라는 부분 역시 블루스의 우승을 좀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1라운드부터 이번 파이널까지 쭉 걸어온 과정을 보면 뭐 먼저 이제 시리즈 주도권을 내준 적도 참 많았는데 그 말씀 주신 패배 수습 능력 이번에도 그 안에 내줬잖아요. 비닝턴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걸 또 그렇잖아요. 결국 뒤집고 그 시리즈를 이긴다는 거. 그리고 참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1차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졌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2대0으로 이기는 걸 끝까지 끌고 갔죠. 네.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또 인상적인 게 이번 플레이오프의 5차전 이후 5, 6, 7차전 승부만 봤을 때 8승 2패 기록을 남겼던 세인트루이스예요.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역시 그 4차전까지의 경기 결과를 토대로 영향이 또 뒤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라든지 뭐 비닝턴 선수도 그렇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패배 수습 능력은 코칭 능력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제 감독들이 얼마나 지난 경기에서의 단점 같은 부분을 잘 보완하느냐인데 그게 완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 시리즈 4개의 라운드를 통틀어 봤을 때 모든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결과는 우승이라는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우승까지 갔던 가장 큰 요인으로 패배 수습 능력 조던 비닝턴 선수의 활약 일단 꼽아봤습니다. 또 다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선수들을 꼽아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살아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한 번 봤을 강조를 때. 해주십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사라인. 예, 바르바쇼프 선수, 순드크비스 선수, 알렉스 스텐 선수입니다. 요 세 선수가 사실 우승의 숨은 공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선수들은 어느 라인과 맞상대를 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베루비 감독이 세인트루이스가 상승세에 접어들었을 시점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번 플레이오프에 모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사라인에서의 힘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세인트루이스가 굉장히 깊이 자원 좋은 팀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뭐 하덴낫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언급할 때 뭐 1라인 뭐 조금 뭐 약할 수는 있지만 뭐 사실 1라인도 이번 플레이오프에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2, 3, 4라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강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4라인이 뭐 1라인이라든지 2라인을 딱 막아줘 버리니까 매치업이 2, 3, 4라인 뭐 세인트루이스의 1, 2, 3라인이 굉장히 수월한 매치업을 이제 상대들이랑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깊이 자원이 훌륭한데 상대방의 매치업까지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세인트루이스 쪽으로는 무조건 기울 수밖에 없는 양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이유는 4라인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4라인 세 선수들이 또 라인은 4라인이지만 경기 안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담당해왔잖아요. 예, 뭐 사실 이제 라인을 짜는 부분에서의 의미는 선수들 기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선수는 호흡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바르바쇼프, 순트크비스 선수는 페널티 킬링에서도 거의 1라인 페널티 킬링 요원으로 출전하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굉장히 공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빠졌었죠. 근데 실제로 이번 파이널 2경기를 빠졌습니다. 예. 순드크비스 선수가 3차전에서 빠졌고 바르바쇼프 선수가 6차전에 빠졌는데 결과는 2경기 다 대패를 해버렸죠. 네. 이런 부분에서만 보시더라도 세인트루이스의 4라인이 그냥 4라인 수준으로만 이제 뭐 그냥 뭐 선수들이 4라인이면 원래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이 정도의 수준의 4라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4라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플레이오프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4라인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보시면은 4라인 선수들이 굉장히 아이스타임이 적은 팀들이 많습니다. 샤크스도 그랬고 네. 제키츠도 그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경기가 중요해지는 국면인데 그러게요. 기량이 떨어지는 4라인 선수들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거거든요. 뭐 어느 리그 어느 경기에서도 흔히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라인이 굉장히 아이스타임이 오래 가고 1, 2, 3라인 정도를 굉장히 3라인 정도 돌려 쓰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블루스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4라인이 굉장히 잘하는데 왜 그렇게 4라인의 아이스타임을 축소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우리 4라인은 1라인이라도 맞설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4라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바르바쇼프, 순트크비스트, 스탠 이 세 선수 4라인 세인트루이스 승인 두 번째로 또 꼽아주셨고요. 자,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 한번 볼까요? 이 선수들이 상당히 주목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셧다운 페어로 출전한 퍼레이커 선수와 부미스터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참 이 선수들이 뭐 잘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공을 세운 선수의 그런 뭐랄까 그런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제 공을 세운 선수 누굽니까? 라이언 오랄리요, 조던 비닝턴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퍼레이커 부미스터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공을 저는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제 파이널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퍼레이커 부미스터 선수가 올라와 있을 때는 거의 마샨트, 베르제롱, 파스트르즈나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스턴의 1라인 선수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키에서 최고의 1라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라인입니다. 예.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이런 부분. 그리고 수비에서 굉장히 힘을 쏟아지는 부분이 베르제롱, 마샨트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 1라인을 상대를 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보스턴의 1라인이 3명의 선수가
합쳐서 7경기 다 출장했습니다. 예. 13포인트였습니다. 7경기 13포인트 합쳐서. 그런데 요 세 선수가 3라운드까지 몇 포인트를 올렸냐라고 하면은 마샨트 18포인트, 베르저영 13포인트, 파스트르주나크 15포인트, 46포인트를 앞장했어요. 그런데 7경기에서 13포인트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공격에서 굉장히 큰 손실. 어떻게 보면 1라인을 보스턴의 1라인을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 이번 보스턴이 5대5에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 5대5에서 싸움에서 이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물론 4라인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만은 퍼레이코 부민스 선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셧다운 페어로 나섰던 퍼레이코 부미스터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에 또 우승이 가능했다. 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선수 깊이 측면에서는 사실 전 세인트루이스가 무조건이죠.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앞서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미스터 선수라 퍼레이코 선수가 상대방의 1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막아주니까 피에트란젤로 선수라든지 빈스 던이라든지 굉장히 공격에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이 더욱더 본연의 기량을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실제로 이번 파이널 7경기에서 1골 5어시스트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비수 플레이오프 전체로 따져도 수비수 최다 어시스트는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기억을 한 또 7차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피에트란젤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부미스터, 퍼레이코 이런 선수들의 공헌 또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부미스터 선수 예전부터 참 스케이팅도 뛰어난 수비수에다가 항상 이 선수가 정말 그 NHL에서 참 수비수 굉장히 뛰어난 수비수를 언급을 할 때는 항상 거의 들어가던 선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캐나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든지 월드 챔피언십이라든지 뭐 하키 월드컵 이런 데 국가대표로 나가서 다 금메달 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미스터 선수가 드디어 스탠리컵을 드는데 성공을 하면서 참 부미스터 선수도 최근 한 2년간의 기량이 많이 떨어졌느니 예전만 못해서 구멍이라든지 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 2년간은. 그런데 그런 이제 모습 싹 씻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결과적으로 트리플 골드 클럽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마지막 없었던 스탠리컵을 드네요. 네. 참 손턴 선수가 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참 부미스터 선수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우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컨텐더 팀에도 이제 뭐 캘거리에도 잠깐 들어갔다가 세인트루이스도 참 한창 좋을 때 또 막 2010년대 막 이때 또 세인트루이스 참 강할 때 이때도 참 주축으로 많이 활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원하는 스탠리컵 우승을 일궈냈기 때문에 뜻깊은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스탠리컵이 등장했을 때 시상식 할 때요 주장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그걸 받아서 이제 한 명씩 주잖아요, 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부미스터 선수가 스탠리컵을 들고 보였던 그 표정, 반응 생생합니다. 보통 이제 스탠리컵을 두 번째 넘긴, 첫 번째는 주장이 들고 두 번째 넘기는 선수는 참 오랫동안 뭐 선수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스탠리컵을 못 가졌다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팀에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웠지만 그동안 막 그런 그런 선수들인데 두 번째 이번에는 부미스터 선수가 두 번째로 컵을 드는 선수가 됐죠. 네. 뭐 여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들을 언급해 주셨고 이번에 근데 그 플레이오프 MVP는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가 선정됐어요. 그렇습니다. 4차전부터 7차전까지 다 4경기 연속 다 골을 넣었어요. 뭐 사실 오라일리 선수가 없었으면 이번 우승도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워낙 오라일리 선수가 참 공수양면으로 뛰어나고 잘하는 선수기는 하지만 이 선수도 좀 약체팀 에이스가라는 이제 좀 안 좋은 꼬리표가 붙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완전히 그 꼬리표를 떼는 데 성공을 했고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이제 득점을 해내면서
이번에 오랄리 선수가 사실 1라인 센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라인 뭐 사실상 세인트 루이스가 지금 1, 2, 3, 4인이 뭐 거의 균등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특히 1, 2라인 좀 균등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오랄리 선수가 사실상의 1라인 센터 역할을 해내면서 참 여러 고비고비마다 득점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도 이제 오랄리 선수가 참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예. 세인트 루이스가 결과적으로 깊이가 참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진짜 오라일리 라인만 또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라인에 타라센코 있고 또 다른 라인에 슈얼츠 있고 아니면 뭐 4라인에는 뭐 바로쇼프 순드크비스트 막 이런 선수도 있고 이런데 참 이게 결과적으로 4라인 또 매치업을 한번 꼬아주는 부분 3, 4라인 뭐 모든 라인 매치업을 한번 꼬아줬던 부분도 오랄리 선수가 참 좋은 파이널을 치를 수 있었던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딩턴이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플레이오프 MVP를요? 예, 그런데 좀 더 그리고 뒤에 기자단 투표를 보니까 거의 오랄리 선수를 뽑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오랄리 선수 잘했기 때문에 예, 뭐 축하드립니다. 네.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첫 우승. 참 세인트 루이스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없었을 겁니다. 저만 있었던 걸로. 예, 예. 아, 그렇게 되네요. 또. 그렇게 되네요. 세인트 루이스 그 최하위 팀이었다가 이 좀 기적과 같은 드라마인데 이 올 시즌 세인트 루이스의 우승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어떤 좀 의의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놀라운 우승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트렌드 브레이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브레이커요? 예, 이번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은 최근 3개년도 우승팀을 보시면은 피츠버그가 2번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이 굉장히 강력한 스페셜팀, 파워플레이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속도전이라는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제 2연패를 통해서 리그에 정착을 시킨 팀이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파워플레이를 너희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우승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 작년 우승 막 기억하시겠지만 스페셜팀에서 진짜 고비 때마다 골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번에 보스턴도 그런 느낌. 그렇죠. 실제 보스턴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팀들, 뭐 피츠버그, 워싱턴 같은 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세계학기의 트렌드를 좀 많이 주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인트 루이스의 팀 컬러를 보시면요. 조금은 구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신장을 잘 살린 플레이. 예를 들면 뭐 사이즈, 정말 뭐 신체적인 조건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예. 바디 체킹, 완전히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라든지 탄탄한 수비력. 실제로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보시면은 참 세인트 루이스가 잘 풀어나간 경기를 보시면 세인트 루이스의 중립 지역을 쉽게 돌파하는 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수비력, 탄탄한 수비력이죠. 그리고 4라인에서의 매치업. 어떻게 보면 체킹 라인에서 이렇게 매치업을 강조를 해가지고 강력한 체킹 라인의 힘으로 이겼던 게 거의 한 13년 전에 이제 애나하임이 오타와를 결승에서 딱 잡아낼 때 이런 느낌으로 우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강력한 체킹 라인이 완전히 딱 다 틀어막고 나머지에서 터지는 우승을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5대5 상황에서의 강점. 스페셜 팀이 아니라 5대5에서. 결국 하키는 5대5 많이 한 게임이잖아. 예. 이런 부분을 뭐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강점. 신장을 살린 플레이, 탄탄한 수비력, 5대5에서 강점.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라 좀 옛날 최근에 우승했던 팀들과는 다른 색깔. 그렇죠. 좀 네.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네. 와 프로요 새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또 될까요? 아니요 그럴 것 스타일이?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트렌드 브레이커라는 이름을 제가 세인트 루이스한테 붙인 이유고요. 네.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세인트 루이스가 좀 최근 트렌드를 이제 보이는 이런 느낌을 완전히 타파하면서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파이널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어떻게 우승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 시즌 또 다 끝났습니다. 4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나 또 걱정이 큰데
2018-2019 시즌 올 시즌 NHL 뭐 한 말씀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경기 자체가 참 뭐랄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억에 남을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비전 우승팀들이 줄줄이 다 떨어지고 이게 참 결승은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부 결승. 네. 근데 이제 스탠리컵 결승 같은 경우에 참 여러 이야기가 많이 얽혔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최강 팀이 이제 주르르르륵 다 이제 미끄러지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참 사무 걱정할 필요 없지만 이 NHL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해서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플레이오프냐?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돌이켜 보면은 이번에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좀 세지 않나. 네. 시작은 템파베이 그냥 우수수부터 광탈. 시작을 해서 참 1라운드에 이변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결승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이 결국 우승을 했고 최초로 우승을 했고, 네. 꼴찌였던 팀이 또 우승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복수죠 이번에는. 예. 복수. 1970년에 대한 복수. 예, 그때가 네. 시원하게 아주 수입을 당하면서 참 갑갑한 세인트루이스가 결과적으로 그것도 네. 보스턴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네. 그 TD 가든에서 또 적재에서 깃발을 딱 꽂아버리면서 네. 예, 참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본 최근 이제 NHL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일 올해가 많이 봤다는 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널 대진이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턴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키가 좀 스토리 라인이 있는 또 두 결승 대진이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참 재밌다고 하면은 재미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인기 팀들이 좀 초반에 우장탕탕 탈락을 하는 바람에 재미없다고 하면은 또 뭐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번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네. 플레이오프요. 예상 밖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뭐 스포츠의 묘미 또 뭐 플레이오프의 의외성 뭐 이런 것들을 또 더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텐데요. 그 사이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갈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생산될 거니까. 예, 뭐 곧 네. 이제 드래프트가 있고 결과적으로 벌써부터 지금 이적설에 휘말리는 선수들이 있고 네. 7월 1일 또 자유계약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름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없지는 않는. 그런 것들로 허함을 좀 달래봐야 될 것 예, 같네요. 근데 뭐 자유계약 끝나면 또 한동안은 또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즌 NHL 또 기대를 해 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02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로 뭐 다양한 목소리 들려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 보겠고요. 이 여름을 어떻게 날 것인지 저희 구성원 모두 논의를 좀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꾸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02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